대통령이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과연 어떤 입장들을 내놓게 될까요? 또 잠시 뒤에 진행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이 앞으로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탄핵 소추단 측이 모두 출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재판정에 입정을 했고 국회 탄핵 소추단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국회 탄핵 소추단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내란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 두 번의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지연책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서 신속한 재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먼저 정화석 논설위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응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동안 뭐 헌재에서 수차례 이제 이 서류를 보냈습니다만은 받질 않았죠. 그래서 계속 이 모르쇠로 일관해 오다가 그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헌재에서 뭐 발송이 된 걸로 이제 송달이 된 걸로 치고 해서 27일 준비기를 이제 이 예고를 하니까 오늘 오전에서야 이제 그 변호인들의 그 선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변호인들이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 그리고 윤가끔 변호사가 지금 이 선임계를 제출을 했는데요.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헌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헌재 공보관을 지냈죠. 그래서 아마도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8년 전 탄핵 과정을 옆에서 가장 자세히 지켜본 뭐 인물이라고 뭐 볼 수 있고요. 그 헌재 재판 이제 그 법복을 벗고는 변호사로서는 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에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고요. 뭐 친분이 굉장히 깊고 대선 과정에서도 개입적인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갑근 그 변호사는 전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하고 대구 고검장까지 하고 이 옷을 벗었죠. 그리고 뭐 약간 좀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이 송사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무죄 판정 받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세 명이 지금 변호인으로 이제 선임계를 제출을 했고 이 말고 또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서 이 논의되던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되던 분이 김홍일 전 이제 방통위원장.
이분이 지금 뭐 변호사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그 탄핵 심판 절차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수처나 뭐 여기서 이루어지는 또 형사상의 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두 개를 다 통합해서 아마 좀 대표격으로 그걸 다 조정하지 않을까, 네. 예, 조율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고 또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을 해왔던 석동현 변호사가 또 어떤 뭐 역할을 맡을지 뭐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세월호 변호사라고 이른바 얘기가 되던 그러니까 그 세월호 당시에 팽목항에서 그 희생자 유족이나 뭐 피해자 네. 대신해서 뭐 법률 대리 소송을 담당하고 했던 그 배의철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또 SNS를 통해서 이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는 밝혀놓은 상태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배의철 변호사도 어떤 역할을 맡을지 아직까지 뭐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변론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당일날 신고를 하고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전략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관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전략은 꼼꼼히 따지고 시간은 최대한 끈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헌재의 무슨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전 일절 협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혔는데 이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제 앞으로 할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변론할 수 있는 그 기일을 잡는 그런 절차인데 네. 일종의 사전 절차죠. 예비 미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참석을 해야 어쨌든 그 윤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 의견, 그다음에 희망하는 일정을 반영할 수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에 이제 갑자기 그 선임계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그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든가 그다음에 포고령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의 어떤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제출하지 않으면서 네. 다만 앞으로의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원하는 어떤 일정,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아마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임재 변호사님 일단 오늘 변론 준비기일 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만나서? 변론 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계획표를 세우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측에서 앞으로 진행될 이 변론에 대해서 어떤 증인들을 좀 신청할 예정인지 어떤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꾸려나갈 것인지 그 대략적인 내용들을 공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는 변론과는 달리 수명 재판관 2인이 참석을 하게 되고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정영식, 이미선 이 두 재판관이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하루 만에 변론에 대한 그 쟁점들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두사 차례 정도 더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대로 그냥 변론 준비 기일이 종료돼 버리고 네. 만약 그대로 변론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은 되지만 지금 오늘에서야 변호인 선임계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변론 준비 기일도 한 번 더 열어달라,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변론 시간,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판에 걸리는 시간이 더 줄어들 걸 우려했던 거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전적으로 이제 출석을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낼 예정인데 네. 아직 지금 오늘에서야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되고 변호인단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침으로써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늘 대리인단 출석은 했습니다만 헌재가 요구한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변론 준비기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고령 같은 경우는 국회 층에서 이미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보이고요. 네. 다만 국무회의록 같은 부분이 일단 존재 여부부터 해서 제출하라고는 했지만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변론이나 서로 공방이 오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네.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다면 앞으로 송달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적어도 이제 이 재판관의 시계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방어권에 있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탄핵 심판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어제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두해달라 이런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런 상황이 현재 탄핵 심판에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헌법재판소대로 돌아가고요.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수사는 그대로 돌아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들을 지금 하고 있고 결국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탄핵의 사유가 더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3차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라는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3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2번까지는 보통 소환을 해보다가 3차례까지도 소환에 불응하면 그때는 체포영장 카드를 적어도 만지작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실무적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3차 소환 통보까지도 만약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를 시도했다가 만약 실패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 양측 모두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그것과는 또 전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는 그 나름의 절차를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 구속 중인 피의자를 포함해서 9명에서 10명 정도 그렇죠. 되더라고요. 자, 헌재가 이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재판 기간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청구한 측, 국회 측에서만 신청한 증인이 10명 네.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 증인들이 입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증인들의 진술 증언들을 반박할 수 있는 증인들을 또 네.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이 증인의 2배, 3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또 변론이 여러 차례 열려야 되고 아무리 집중해서 변론을 잡는다고 해도 일정 부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자 변호사님, 이 법정에서 그럼 윤 대통령과 국회가 다투게 될 큰 쟁점들은 뭐가 있나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는데 그 법 위반 사항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여서 대통령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가를 다투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법 위반, 헌법이나 이 계엄법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따지게 될 것이고요. 그 위반 사항이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냐, 이 부분이 결국 쟁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내란죄 혐의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의 절단성이라든가 수단의 적절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는 일종의 내란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정원순 논설위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식 재판이 아니고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변론 준비 기일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더군요. 무려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방청을 신청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이 이제 열리는 데가 소심판정이거든요. 네. 거기에 방청석이 한 25석 정도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리인 나오고 또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주 그냥 그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네. 여기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반인 방청 18석, 기자석 7석 이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네. 그 18석 중에 9석을 온라인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여기에 무려 2만 264명이 방청 신청을 했어요. 여기 경쟁률로 따져보니까 그게 2251대 1위
어마어마한 되는 경쟁률이군요. 숫자거든요. 이게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론 준비기일에 그때도 이제 온라인 추첨으로 네. 이 방청석을 배분했는데 그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정도의 이 경쟁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는 큰 걸림돌이 남아 있죠.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심리에서 의결까지 가능한 걸까요?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판 절차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논의 중에 있다는 건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적어도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을 개시하고 이 변론을 진행하는 부분은 문제 없다는 부분이 합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론 준비 기회도 열렸고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선고까지 6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느냐는 사실상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풀이가 됩니다. 우리 입법자들이 생각을 해줬을 때 산정하고 있던 사유에서는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이 적어도 탄핵을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었는데 네. 이것이 과연 6명의 재판관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어서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이 해야지 탄핵이 되는 것이 같은 것으로 법리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고 적어도 6명이 이 재판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끝맺음을 내리시는 것까지 6명이서 가능한지는 그러니까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된다는 규정만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3명의 재판관이 충원이 되어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9인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빠르게 정리가 된다면 6인 체제 하에서도 선고가 가능한지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의결이 가능하고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금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 이 일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보류하게 됐다는 게 이 어제 SBS 백운 기자가 쓴 단독 보도였거든요. 자, 해당 재판관이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관 6인 중에 1명이 계속해서 이것을 선고까지 가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면 헌법재판관 6인의 전원의 일치된 합의로서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역시도 완벽하게 납득하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논의하고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일단 적어도 재판관 1인이 6인 체제로 선고까지 내리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결이라던가 1명의 의견이기 때문에 묵살할 수 있다고 보기는 매우 네. 어렵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헌법재판소나 재판관 후보자 3명, 이 대법원도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 상태에 오게 되면은 결국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사면권이라든가 임명권이라든가 그 권한에 대해서 이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해석의 여지
여지가 남아있는 것인데 유력하게 지금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이것이 과연 현재의 어떤 행태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지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은 맞지만 적어도 지금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는 원래도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이걸 반대하거나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당연히 이걸 주장하고 있는 야당 측에서는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원래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그것도 지금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시 만약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대방에서는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다시 또 이 공이 헌법재판소나 또 재판으로 옮겨져서 법리적으로 또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계속해서 분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지혜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